갔더니만은 점판치처럼 생긴 사람이 있는 거야. 가서 물어봤지. Are you 쩡? 이랬더니 갑자기 맞다고. 몇백억 원짜리 작품들이 쫙 걸려있으니까 내 속으로는 이게 몇 천억 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미상인 베니스 비엔날레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최고 권위의 미술 행사인데, 제가 2008년부터 미술 담당 기자를 하면서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를 가다 보니까 베니스 비엔날레는 대여섯 번 이상 갔기 때문에 좀 익숙한 편이거든요. 그 뒷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크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본전시 그리고 국가관 전시. 베니스 섬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쪽 육지에서 이렇게 와서 베니스 섬에 도달해서 이쪽 편에 아르세날레라는 옛 군수 공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정원, 이탈리아어로는 자르디니거든요. 공원이 크게 있거든. 아르세날레에서 본전시가 열리고 자르디니에 국가관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서 국가관 전시가 열린다라고 크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정해진 공간 안에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르디니에 국가관이 설립되던 당시는 20세기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힘이 세졌던 나라들이 사실 먼저 차지하고 있어서 영국관, 독일관, 미국관, 프랑스관, 일본관, 러시아관 이런 데들이 막 있고, 한국은 2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자르디니에 국가관을 확보한 나라가 됐거든요. 국가관을 확보하지 못한 더 많은 나라들, 중국관 같은 이런 나라들은 다 외곽에다가 이렇게 국가관을 두고 있거든요.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은 아드리아누 페드로사, 브라질 출신 감독이 맡았는데, 남미 출신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들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클레어 퐁텐이라는 프랑스 작가들이 만들었던 작품 중에 어디에나 외국인은 있다라는 슬로건 같은 작품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주제를 가져와서 전시를 했는데, 330명의 작가들 중에는 비엔날레에 처음 참여하는 작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비엔날레라고 하는 건 여러 작가들이 활동을 거듭하면서 검증이 돼서 탁 출전하는 곳이라서 보통은 여러 비엔날레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미술계에서 주목하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발굴한 일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본전시에 한국 작가가 총 5팀, 정확히는 이제 6명인데 4명과 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의 숫자입니다. 원로조각가 김윤신, 퀴어 아트에 집중하고 있는 이강승 작가, 작고한 근대미술가로 이쾌대, 월전 장우성, 그리고 듀오인데 믹스라이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팀이 해체가 돼서 다른 이름으로 각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예술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홍콩 바젤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아시아의 홍콩이 예술의 허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홍콩 바젤이 해가 쌓일수록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홍콩이 서울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베니스가 홍콩 같았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특별전을 30개를 하거든요. 이 특별전은 공식 인증 특별전 이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식 인증 특별전이 되려면 심사를 받아야 되고 참가비도 2만 유로나 내야 됩니다. 근데 이 30개의 공식 인증 병행 특별전에 한국 전시가 4개나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역대 한국 미술전은 최다 참여인 거니까. 근데 제가 해봤더니 거의 한국 작가가 70명 이상,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전 세계적인 예술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는 이 시기에 한국 작가가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국뽕주의자인 저로서는 무척 고무적인 때였습니다. 이번 국가관 전시들이 대체로 맥시멀하고 왁자지껄하고 화려하고 색채가 도드라진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관 옆에 있는 영국관도 그랬고, 독일관 같은 경우는 항상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하는데 땅을 때려 엎어가지고 흙이 가득 찬 정말 그 독일관이 바로 한국관 옆입니다.
대체적으로 좀 왁자지껄한 가운데 한국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국과 고향의 향기를 주제로 어디에나 외국인은 있다라는 전체 주제에 걸맞게 이민, 입양, 난민 이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국의 향기 이걸 주제로 한 전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되게 텅 비어 보이고 좀 조용해 보이는 좀 차별 지점이 있었고요. 이스라엘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지금 전쟁이 한창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국가관 대표 작가로 선정된 작가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의 대표 작가로서 작품을 선보이는 게 좀 꺼려진다는 뜻에서 그래서 그 앞에는 이런 이유로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관은 비어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고 러시아관이 2년 전 비엔날레 때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러시아 국가관 작가들이 자국 국가관에서 전시를 거부해서 텅 빈 채로 있었고 올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도 또 비게 생긴 러시아관을 세상에 볼리비아에 대관을 해줬어요. 이런 다양한 국제 정세가 좀 축약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국가관 전시들이 흥미로운 점이고 그리고 국가관들이 다양하게 자기네 지금 최신 미술을 보여준다는 경쟁 구도는 어쩌면 올림픽과도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를 가서 즐거운 점은 평소 못 만나던 이런 글로벌 큐레이터, 작가들 다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고 중국의 현대미술가 정판찌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곳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죠. 정판찌라는 작가는 중국 경제력 성장과 함께 엄청나게 작품값이 오른 작가 중에 한 명이고 지금은 중국이 이제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미술 시장이 위축된 분위기인데 그 와중에도 작품값이나 작품의 수준을 지켜내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훌륭한 작가 중에 하나인 정판찌여서 가봤습니다.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 라크마의 마이클 골번이라는 관장이 직접 큐레이팅을 했고 유명한 건축가죠. 안도 다다오가 공간 디자인을 한 전시인데 층고가 굉장히 높은 이런 공간에서 작품 하나가 쫙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 흰색 가벽은 작품을 걸기 위해 세우는 거지만 이쪽에서 보면 작은 창문으로 저 멀리에 있는 작품이 보이는데 한 칸 한 칸 더 갈수록 창문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내가 정말 커다란 작품 앞에 탁 마주치게 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구성을 했더라. 그런 거 좋았는데 갔더니만은 정판찌처럼 생긴 사람이 있는 거야. 옆에 같이 갔던 기자한테 정판찌네 그랬더니만 아니래. 정판찌 여기 왜 있겠니 아침부터. 내가 아니 맞는데 막 검색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대. 주윤발 닮은 사람이고 모자 쓴 사람이면 그게 정판찌야. 그래서 가서 물어봤지. 알죠? 이랬더니 어차피 맞다고. 또 우리가 롱타임 노시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새 작품 봐서 좋았다고 여러 얘기를 하고 기념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고 왔죠. 그렇게 국가관을 둔 여러 가지 나라 중에 사람들이 까먹기 쉬운 나라 중에 하나가 바티칸 공국 교황청 국가관이라고 하는데 지우데카라는 섬에서 교황청 국가관 전시가 열렸는데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초청 작가 중 하나로 선정이 됐어요. 교황청 국가관 전시를 예약제로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예약을 하지 않고 가서 못 봤다는 거. 혹시 방문해서 이 전시를 볼 계획이라면 미리 부킹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발 이미지가 한국에서 열렸던 리움 전시에 이 작품 선보였던 건데 이걸 벽화 형식으로 지우데카 교황청 국가관 전시에다가 카텔란의 발작품 있더라고요. 여기가 옛날에 여성 죄수들의 감옥으로 쓰였던 공간이어가지고 공간이 주는 포스도 대단했는데 내가 못 들어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여기 카텔란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카텔란 백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도 예약하지 않은 손님은 못 들어가서 밖에서 그냥 바람 쐬면서 비만 맞다가 왔다라는 슬픈 이야기. 비엔날레 같은 거, 프리즈나 바젤 같은 아트페어를 가서 보는 이유는 트렌드를 알기 위한 거잖아요. 아트페어는 시장 트렌드를 아는 거고 비엔날레는 최신 미술의 경향성을 아는 건데 향후 더 가치가 오를 만한 작품들, 미술사나 미술 전문가들은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전시를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갈 때마다 꼭 챙겨보는 전시가 아카데미아. 아카데미아라는 곳에서는 항상 아주 중요한 마스터의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게임이 끝난 사람.
오르다 이제 최고 정점에서 이제 게임 끝! 이런 거를 선언하는 자리가 아카데미아 미술관에서의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 중 열리는 회고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네덜란드 태생의 미국에서 추상 표현주의를 막 펼쳐나간 윌렘 드쿠닝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죠. 윌렘 드쿠닝 작품을 한국에서 보는 거는 한두 점 보는 것도 흔치 않고, 그 한두 점마저도 기획전이라기보다는 아트페어 때 좀 메가급 갤러리가 보여주기식으로 딱 가져와 나온 그런 작품 아니고서는 사실 보기가 힘들거든요. 윌렘 드쿠닝 작품은 200~300억 원, 200~300원이 아니라 200~300억 원인 건데, 이 전시에는 몇백억 원짜리 작품들이 쫙 걸려있으니까 내 속으로는 이게 1000억 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기 때문에. 근데 드쿠닝 작품 중에는 이런 게 비싼 거지. 이런, 원래 추상화는 형태가 없어지는 건데, 형태가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고 인체의 형태를 어느 정도 남겨놓으면서도 살의 감각의 느낌만 남아있고 나머지 형태는 무너지다시피 한 이런 작품이 드쿠닝의 좀 특징적인 작품이어서, 이런 작품은 사실 우리로 치면 어디 박물관에나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작품이라 난 너무 좋던데, 사실은 이런 작품을 원화를 가까이서 보니까 붓질의 기법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 정말 가까이서 맨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 건데. 거기서 제일 좋으셨던 게 어떤 거예요? 나한테 제일 좋았던 건 물어보지 말래니까. 자기야, 그래 내 개인적. 근데 그건 내 개취인데 뭐. 그쵸. 요거? 난 이거 좋더라. 붓질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그냥 단번에 막 이렇게 그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작가가 이거 하나를 그리는데 몇 달에 걸쳐서 배치나 색의 조화나 붓질의 이 강약을 신경을 쓰고 그리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걸 놓치기도 하죠. 이렇게. 공식 프리뷰가 17일, 18일, 19일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4월 20일이 공식 개막일입니다. 오늘은 베니스 비엔날레 이야기 들려드렸고,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또 비엔날레 관람 팁을 드리자면은, 비엔날레나 아니면 카셀 도큐멘타나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같은 이런 좀 큼직큼직한 미술 행사가 있으면은 우산과 우비를 팝니다. 그건 기념 삼아서 하나 사오면 좋은데, 이번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빨간 작은 우산을 하나 샀습니다. 난 그거 되게 중요한데.